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촉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저는 무교지만 성경의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연주는 정치라는 거센 비바람에 맞서서 11명의 총재 재임명이라는 이 단단한 반석을 깔았고요. 이제 그 반석 위에서 리플렉스 에피는 RLUSD 그리고 인프라라는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이 모래성 같은 투기가 아니라 반석 위에 실제에 주목하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 이번 영상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내 시장은요, 연준이 언제까지 금리를 내릴 거냐, 얼마나 많이 내릴 거냐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연준은요, 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뒤쪽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지역 연은 총재 11명을 5년 더 묶어두는 작업인데요. 이 연준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드려 보자면은 금리를 결정하는 FOMC에는 12명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연준이사 7명,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1명,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역의 연은 총재 중에서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4명이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투표권이 없더라도 모든 연은 총재가 회의에 들어와서 이 자기 의견을 말을 하기 때문에 실제 토론의 분위기랑 금리 방향은 이 사람들의 성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몇 달 동안 이 지역 연은 총재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다. 실제로 이번 FOMC에서도 일부 총재들은요, 금리 인하에 반대를 했고, 실제로 회의 뒤에 공개된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는요, 이 표로 찍히지 않은 반대 의견들까지도 확인이 됐다라는 거. 연준 내부에서, 특히 지역 연은 쪽에서 이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긴장감이 상당히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정치가 강력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세게 내려야 된다, 그리고 더 빨리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노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 이사인 리사 쿡을 해임하려는 시도가 결국에 미국 법원으로 올라가서 내년 1월 21일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미국 연준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이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재무장관 베센트도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연은 총재는 최소 3년 동안 그 지역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만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남겼고요. 지금은 뉴욕 출신 인사들이 클리블랜드, 댈러스, 세인트루이스 같은 이런 다른 지역 연은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지역성을 해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지역 대표성을 말하고 있지만요, 속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 아니면은 비토하겠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배경에서 오늘 나온 연은 총재 11명 재임명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겠습니다. 연준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 올해 12월 달에 이미 모든 연은 총재랑 수석 부총재에 대한 재평가를 끝냈고, 이사회 7명이 만장일치로 재임명에 동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임기는요, 2026년 2월달 28일까지인데 이 5년을 더 연장하는 셈이에요. 게다가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른 시점에 재임명 절차를 끝낸 것은 적어도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마디로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도 서둘렀을까? 이 정답에 가까운 해석은 이렇습니다. 정치가 더 깊게 들어오기 전에 지금 시스템 안에서 가능한 모든 연은 총재를 미리 고정을 해두겠다라는 거. 리사 쿡의 해임 시도가 연준 이사 한 명을 둘러싼 법적 싸움이지만요, 그 뒤에서는 연준의 통제권에 백악관이 어디까지 가져올 것이냐, 이런 더 큰 싸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베센트의 연은 총재 거주 요건 요구도 마찬가지겠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지역 대표성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눈에 들지 않는 인사는 앞으로 걸러내겠다라는 신호로서 들린다라는 거.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흐름이 모두 다 독립성에 대한 압박감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재임명 결정의 핵심은요, 연은 총재 11명을 5년 더 앉히면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 풍향과 상관없이 그대로 간다는 것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이 부임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대로 잘라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유를 찾아내서 해임을 하려고 하면은 지난 리사 쿡 사례처럼 이 또다시 엄청난 법적 싸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바로 그 싸움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어를 끝까지 해놓은 셈입니다. 근데 하나만 예외예요. 바로 애틀란타 연은인데요.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내년 2월 달에 은퇴를 예고했고요. 이번 재임명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이 대신에 수석 부총재 셰릴 베너블이 대행을 맡으면서 이사회가 후임 총재를 찾을 때까지 이 자리를 임시로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 이 애틀란타 한 자리가
앞으로 미국 정치 협상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베선트는 이미 앞으로는 여는 총재는 이 최소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겠다라고 했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에서 인재를 찾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연준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랑 백악관이 어떤 기준을 들고 나올지가 관건이겠습니다. 한마디로 11명은 연준이 지켰지만요, 나머지 한 자리는 정치가 노리는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구조가 시장에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한번 보자면은, 이 먼저 금리랑 유동성입니다. 연준은 이미 여러 차례 금리를 내리면서 기준금리 3%대 중후반까지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지역 연은 총재들의 반대랑 우려가 적지가 않았고요. 이 반대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대부분 오늘 재임명된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금리 인하가 중단 혹은 다시 인상하는 쪽으로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인사 뉴스의 핵심은 금리 수준 그 자체보다는 이 금리의 바닥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쪽에 손을 들었고요. 이 시장은 완화는 하지만 무제한 완화는 아니다라는 이 구조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채권과 주식, 환율 시장의 새로운 기본 배경이 될 거라는 거.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물 금리가 이미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내려왔었지만 중장기물에서는 언젠가 또다시 긴축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눕혀진 수익률 곡선보다는 어느 정도 경사가 유지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주식시장은 유동성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긴장감이 함께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기업 실적이랑 생산성,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없는 종목들은 단순 유동성 기대만으로는 버티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FOMC 이후에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오히려 단기 조정을 받았죠. 금리는 내렸는데 시장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들은 사실 간단해요. 이 시장은 이번 인하는 이미 알고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 연준이 보낸 신호는 당분간 이 정도 속도로만 간다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는 총재 11명 임기 고정이 더해지게 된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전달이 될 거예요. 먼저 돈이 공짜처럼 풀리는 시대는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레버리지로 단기 투기하는 전략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제도권 자금이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ETF 같은 이런 규제된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기는 더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너무 높지도 또 너무 낮지도 않은 구간에서는요, 기관들은 온체인 달러, 토크나 채권, 그리고 온체인 머니마켓 펀드를 실제 운영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겠죠. XRP는 이런 흐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을 했고 올해 중반에 시가총액 5억 달러를 넘어서 최근 자료를 보면은 12억 달러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된 자산 규모도요, 올해 11월 기준으로 약 3억 9천만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메사리를 포함한 여러가지 리포트들을 봤을 때 3분기에는 일평균 트랜지션 숫자, 신규 주소 숫자, 기관성 주소 비중이 모두 올라가게 되면서 네트워크가 개인 위주에서 기관 토큰화 위주로 변해가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다만 리플 레저에서는 MP 토큰 V1이라는 이 다목적 토큰 표준이 활성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과 RWA를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ISO 2002가 11월 22일부터 크로스 보더 결제의 기본 메시지 포맷이 되면서요, 기존 은행 시스템도 더 풍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다는 거. 리플은 RLUSD를 중심으로 이 생태계를 이어붙이고 있고 레일 인수를 포함해가지고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를 확장하는 이런 그림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줄로 이어보면요, 구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연준은 금리랑 유동성의 기본 룰을 5년짜리로 고정했고 리플 XRP는 그 룰 위에서 움직이는 달러 토큰화 자산의 네트워크 레이어를 맡고 있다는 거. 이번 여는 총재 11명 재임명은요, 이 바로 그 달러 시스템의 엔진부를 고정시키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XRP 투자자분들에게 이 뉴스가 이 단기 가격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이 네트워크 위에 쌓일 수 있는 달러랑 토큰화 자산의 환경이 어떤 성격을 가질지를 알려주는 힌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공포도 아니고요, 또 완전한 탐욕도 아닌 조심스러운 기대랑 긴장이 섞인 구간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영영 말려버리는 그림은 아니겠지만요, 여는 총재 11명을 한 번에 재임명하는 걸 봤을 때 이 다시 제로금리, 무제한 완화를 꿈꾸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서도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인프라랑 자산 시간을 두고 들어가는 전략이 더 유리하겠죠. 암호화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테마 코인보다는 실제 결제, 스테이블코인, RWA, ETF 같은 이런 제도권과 맞닿은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리플 XRP는 이미 RLUSD 토큰화, ISO 2002,
또 ETF라는 여러 가지 고리를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준 인사 뉴스가 당장 내일 XRP가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중장기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연은 총재 11명 임기 연장은요, 이 트럼프 시대 2기의 정치 싸움 속에서 연준이 자기 뼈대를 미리 잠가버린 사건인 거고, 이 고정된 뼈대 위에서 XRP랑 디지털 자산 인프라에 5년짜리 판이 깔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차트는 이미 지나간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력을 키우는 최고의 연습장입니다. 정말로 좋은 공부 중에 하나는 지나간 과거의 차트를 조용히 펼쳐놓고 그때 내가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복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쉬운 상황을 하나 그려보자면요. 이전 전고점이었던 4,900원이 언젠가 다시 찾아온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나는 과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침착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욕심 때문에 또 놓치고 말았을까?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은 절반의 공부만 하신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 가격이 다시 왔을 때, 지금 2,000원 후반, 3,000원일 때인데 이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늘리지 않은 것을 나는 후회하진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확장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이 쌓이다 보면은 나만의 기준이 생기고 나만의 원칙이 살아나고 실전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본격적인 힘이 생긴다라는 거. 시장에 기회는 또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누군가는 이번에도 놓쳤다라고 말을 하고 또 누군가는 준비한 그대로 움직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차이는 운이 아니라 이런 복기랑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꾸준히 했는가에서 나온다라는 거겠죠.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들은 영상에 모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두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실제 버튼을 누를 때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입니다.